보이는 라디오로 매주 함께하고 있죠. 매주 여러분에게 재밌는 시사 분석 또 정치 분석 해드리는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리액션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이 연습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자, 매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꼭뭐 아직 멀었나 봐요. 식인다고 하고 그래요. 예,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절구통 도리깨 맷돌로 이렇게 모셨는데 주변에서 뭐 다른 얘기 없으셨죠? 혹시 절구통에 대해서 비난하시거나 아니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까? 재밌다고 하시던데. 네. 자, 오늘은 또 변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보 진영의 과메기 권혁기 전 집중관장입니다. 저 과메기 좋아합니다. 과메기 맛있죠? 예. TK 지역입니다. 네. 포항의 명물이. 네, 추운 겨울에 나는데요. 아주 모진 바닷바람 그렇죠. 그리고 추운 겨울 바람을 이기면서 만들어내는 게 과메기입니다. 이 고진감래라는 그런 얘기인데 민주당도 또 우리 권익기 관장님도 그런 과메기가 되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이겨내는 것이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보수 진영의 탁발 홍인전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닭발? 닭발 먹고 오리발 내미나요? 아니면 오리발 먹고 닭발 내미나요? 어느 게 맞습니까? 닭발 먹고 오리발 아, 그럼 닭발이 좋은 거네요. 좋은 거지. 네. 우리나라요. 그 한 달에 닭 소비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마리입니다. 1억 마리. 마리요. 1억 마리죠. 1억 마리. 그러니까 연 뭐 10억 마리가 넘는다 그럽니다. 상업적인 통계로 본다 그러면 상업 지역을 대비를 해서 140m마다 치킨집이 하나가 있어요. 맞아요. 그만큼 사랑을 받습니다. 뭐 치킨집 하시라고 제가 닭발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닭이 10억 마리면 닭발은 20억. 다른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이 닭발이요. 참 이게 허투루 볼 음식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게 태행성 관절염에 좋답니다. 이게 태행성 이게 나이 들면은 자연히 저를 위한 닉네임이군요. 퇴행성 관절염. 한국당이 태행성 관절염을 앓을 수도 있으니까 닭발을 많이 드시라. 재밌죠? 하나도 안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종도 계획의 세발낙지. 어, 감사합니다. 네. 제일 비싸네. 제일 비싸네. 단가상으로는 제일 비싼. 죽어가는 소도 살리는 게 세발낙지.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뭐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세발낙지 모시고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메기도 계시고 푸짐합니다. 닭발은 좀. 그러니까 네, 오늘 또 요즘 뜨는 음식이니까요. 오늘 또 깊이 있는 토론, 재미있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닭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닭발처럼 좀 맛있는 대화가 돼야 될 텐데 이 첫 번째 주제가 조금 버거운 주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부터 먼저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당 입장에서 좀 실패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실패했나요? 실패한 거 아닌가요? 네. 한방 제대로 사실 한 건가요? 저도 청문회를 이제 오전부터 해서 저녁 시간까지 계속 시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고 청문회도 밤에 대박이 터진 것 같아요. 사실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치명적 한 방이 한밤중에 나왔잖아요. 치명적 한 방이다. 네. 그 하루 종일 별 내용이 없고 네.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께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셔서 정말 기대할 만한 총장님이 나오시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네. 저녁에 증거 녹취록 나오면서 본인이 위증하신 거, 말 바꾸신 게 다 드러나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실망을 넘어서 찹찹한 마음도 들고요.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한다는 거 이거 처벌할 규정은 사실은 없지요. 그러니까 홍인전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 심야의 한 방이 결정적 한 방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김태호 네. 총리 지명자께서 박연차 회장하고 네. 모른다 그랬죠. 모른다 네. 그러고 골프 안 쳤다는데 사진 하나로 낙마하셨어요. 네. 본인 스스로가. 그때 국민 여론이 안 된다라는 여론이 61%인가 60%가 넘었어요. 그때는 사진 그림이고 지금은 네. 녹취인데. 그러니까요. 녹취가 더 중요한 거죠. 본인이 녹취가 더 아니라고 중요하다. 하루 종일 얘기를 하셨잖아요. 온 국민을 상대로. 그런데 네. 결론적으로는 위증을 하신 한방이다. 거고 말 바꾸기를 하셨는데 검찰총장 자리가 그렇게 거짓말과 위증을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저는 이걸 대통령께서 거짓말이니까. 강행하신다 그러면 정말로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김철근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어제 그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를 봤는데요. 또 주변의 의견도 좀 같이 들어봤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자가 알려진 것보다는 좀 과대 포장된 분 같다. 과대 포장됐다. 뭐 이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그런 거예요?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좀 그 총장 검찰총장의 이미지에는 좀 걸맞지 않는 좀 뭔가 좀 두리뭉실한 그 답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애매한 답변이 많았다. 그리고 만나긴 했다. 음, 그리고 골프도 한두 번은 쳤다. 음, 뭐 이런 건데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하고는 무슨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었다. 잘하는 사람이다. 변호사는 소개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방금 우리 홍 박사께서도 얘기했지만 거짓말은 공직자가 가져야 될 최대 치명상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신뢰를 잃는 거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하야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도청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도청한 것을 거짓말한 그것 때문에 결국 대통령을 사임하는 사건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로 본다면 최고의 어떤 정직함, 그다음에 신뢰 뭐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검찰총장 아닙니까? 칼잡이죠. 칼잡이의 총수인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그럼 그분 내 말을 믿겠어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점들이 저는 조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두둔하고 나서는 걸 보니까 별거 아닌 걸로 뭐 이렇게 치부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큰 코 다칩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민주당과 정부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참 이 두 분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이 보이긴 한데요.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 프레임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 관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청문회 전체 평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문제가 됐던 병역 문제 그리고 이제 부인의 수십억 대의 현금 예금 재산 문제 뭐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드러났죠. 그리고 이제 한국당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할 것 같았던 그 이제 장모님에 대한 문제도 거의 언급이 없어서 그냥 시중의 의혹으로 그냥 일단락 되어진 모양새고요. 쟁점이 됐던 이제 검찰 개혁, 특히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검찰 수정으로서 이제 자기 소신을 밝혔지만 정치 쟁점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일단 질서 있는 의사 개진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여서 사전에 저희가 핵심적인 청문 의제로 잡았던 부분들은 무난하게 다 통과가 된 셈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 인터넷 언론 방송이 이제 과거 언론인과 대화 나누었던 내용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거짓말 논쟁으로 빠졌는데요. 처음에 한국당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이권, 그러니까 그 당시 윤대진 중수과장의 친형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근본적인 본질은 당시 특수부장이던 윤석열 후보자가 이 사건에 개입해서 윤대진 과장의 형의 사건을 무마시킨 거 아니냐 이 의혹 제기를 의혹 자체가 그게 그거였죠.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윤 후보자가 당시에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이 이제 잘 보살피려고 하는 후배 검사의 형의 사건을 무마시켰냐 이 부분이 청문회 때 어떻게 밝혀졌는지를 먼저 짚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수사팀장이 한국당 증인으로 나와서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2년도 이후에 국정원 불법 대선 댓글 사건으로 윤석열, 윤대진 두 검사는 좌천당하고 당시 정권에 아주 심하게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이 두 윤 검사가 그 사건에 부당하게 직위를 남용했다라고 하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아니할 말로 손을 봐도 봤겠죠.
그래서 그때도 이게 이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친동생이 또는 친동생인 윤 과장의 선배인 윤 후보자가 사건에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됐는데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공식 답변을 국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비추어 보면 윤 후보자가 당시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없고 오히려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기록들이 일단 나온 셈이고요. 거짓말 논쟁이 이제 문제인데 윤 후보자는 일관되게 그 변호사 선임 등에 개입한 바가 없다라고 청문회에서 쭉 얘기를 했고 거짓말 논쟁이 불거진 것은 그 기자에게 한 이야기, 내가 소개했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지금 당시 윤대진 중수과장 같은 경우 내가 소개를 했고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에도 보면 특수부장인 윤 부장이라고 거명되지 않고 윤 과장이라고 지칭이 된 건 당시 중수과장인 나다. 윤석열을 과장이라 할 리가 없다. 그럼 윤석열 후보자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기자에게 자기가 아끼는 후배가 언론에 그렇게 형 문제로 시달릴 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의 문제로 윤 과장이 달달 볶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종합해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 이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느냐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권익규 관장님께서 지금 약 5분 동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검 관장님께서 그 청문회에 위원으로 갔다면 우리 저 윤석열 후보자가 조금 더 힘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터무니없다. 우선 병역 문제 자료를 냈어야죠. 자료를 낸 게 없잖아요. 예? 인제 뭐 병원 뭐 검진 기록인가 뭐 이걸 낸다는데 병역 문제는 그 고위공직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병역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게 됐는지 이유가 합당해야 됩니다. 이유가 예. 근데 그거에 대한 해명이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장모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연결고리가 없으면 정치 공세라는 것라고 역풍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 제가 지난번 그 뉴스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했잖아요. 어검윤이라고. 어차피 총장은 윤석열인데 자칫 그 정확한 근거 없이 정치 공세를 했을 때의 후폭풍이라는 게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원들이 자제했다.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근거 있는 질의를 하는 걸수록 그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저 윤석열 그다음에 윤대진 이른바 대윤 소윤의 그 형제 같은 관계에서 윤우진이죠. 그 윤대진 지금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데 세무서장 출신 아닙니까? 자, 세무서장 출신이고 동생이 검사였다고 해서 비리 의혹으로 외국을 나가서 몇 년째 다니다 몇 개월 굉장히 수십 개월 다니다가 들어왔는데 결국 나중에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혐의 없음이 됐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다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정도의 사건을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른바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는데 가족이 소개하면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소개했을 경우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재판 기록에 변호사가 이름이 나옵니다. 네. 해당 변호사 이름이 나오고 그 해당 변호사가 세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건데 이것 또한 엄청나게 큰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런 거에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뭐 검사가 힘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그 정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거짓말 그다음에 거짓말 한 거하고 실제 변호사가 뭐 친동생 그러니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피의자의 친동생 또는 친동생하고 아주 가까운 변호사 검사 이렇게 연결고리가 지어질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검찰총장 이게 검사장이나 고검장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세 분이 다 하신 말씀이 참 많으신 것 아니, 아니 저는 아직 하지도 못했어요.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 다시 네. 한번 드립니다. 제가 중간에서 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사실 청문회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윤 후보자의 정의로운 발언이 결국 촛불혁명을 가져왔고 오늘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촛불 우리 국민을 계속 언급하셨는데 이 촛불 등 국민들이 과연 이런 검찰총장을 보고 싶어 했을까? 이런 정부를 기대했을까? 전 정부와 다르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김태호 전 총리 지명자께서는 그 사진 만난 적 없다라는 말에 사진 하나 나와가지고 잦은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 후보자도 같은 사례잖아요. 거짓말 하셨으면 이거는 잦은 사퇴하셔야 촛불 든 국민에게 대한 예의고요. 적폐 대상이라고 하던 과거 정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했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게요? 이건요 저한테 아까 닭발이라 그러셨는데 이름 잘못 지으신 거예요. 민주당은요 오리발로 지으셔야 돼요. 과메기 아닙니다. 이건 과메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주의를 적합하지 예. 않고요. 오리발로 바꿔주세요. 정식으로 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오리발로 진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주제가 주제니만큼 말씀들이 많으신데 한 분당 지금 5분 이상씩은 말씀하시고 제가 계신데 제일 짧게 이렇게 했어요.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채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문제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야당 쪽에서는 거짓말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거짓말 아니다. 객관적인 어떤 그런 사안 자체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다른 시각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어차피 이 얘기는 다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별 재미없다고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묻고 싶냐 그러면은 제가 언론 쪽에도 있어봤고 해서 어떤 느끼는 그런 상상력인데요. 먼저 그 권익기 관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게 예상되지 않는 그런 질문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왜 뉴스타파가 12시에 이걸 보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그 청문회 과정을 다 지켜보고 아마도 뭐 언론의 어떤 뭐 보도의 가치를 높이는 타이밍을 그때로 잡은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뭐 밋밋했던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로 이 부분이 부상을 했으니까 뉴스타파 입장에서 보면 뉴스타파에서 이 장사가 될 것 같다. 소위 나름 말해서. 뭐, 예, 핫 코너를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밤 12시에. 왜냐 그러면은 언론사에는 뭐 인터넷 언론은 그렇습니다만은 굳이 뭐 마감 시간을 요즘은 잘 정해놓지 않거든요. 네. 네. 저는 속보성이라서.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할 것이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홍인전 박사한테 여쭙게 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청문회 준비 그림을 김진태 의원이 그렸을까요? 아니 뭐 그렇진 않으시요. 같이 아마 의원들을 청문위원들끼리 역할과 뭐 주제에 대해서 분장을 하셨겠죠. 그렇겠다. 김철웅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그렇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하게끔 한국당이 각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아, 않죠. 전혀 그렇진 않죠. 어떻게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사실은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저 청문회장에서 국민들한테 오히려 뭐 저런 질문을 해 이런 소리 들을 정도까지 됐죠. 근데 이게 뉴스타파라는 게 뭐 언론사 이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상당히 진보적인 그렇죠. 언론사죠. 굳이 따지자면. 근데 사실 좀 두둔해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얘기했을까요? 제가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보다 못해서 그거 아닌데 하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럼요. 왜냐 그러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좀 하나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명확한 근거라고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수사를 받다 보면은 수사의 기법이 있어요. 특수 수사에는 어떤 기법이 있냐 그러면은 계속해서 결정적인 증거는 소위 말해서 숨겨놓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거짓말하게끔 만들어놓고 결정적 순간에 내놔요. 그러면은 피의자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무너지셨네요 이번에. 제가 봐서는 아마 어제 윤석열 후보자가 이 한국당에서 김진태 의원이 주도했든지 어느 누가 만들었든지 그렇게 만든 전략의 각색이었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자가 당한 게 아닌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한국당이 드는데 그렇게 유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왜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많은 준비를 제가 했는 걸로 들었거든요. 들었다 그러면은 좀 합리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뉴스타파가 굳이 뉴스에 대한 흥행적 가치를 높여서 12시에 오픈을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집요하게 한국당이 6번 이상이나 묻습니다. 윤석열 후보자한테. 우리 그래서 이상의 앵커께서 너무 음모론적으로 보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음모는 아니고요. 아니 혹시 어, 검찰 수사를 받아보셨나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왜 갑자기 앵커 청문회 분위기가 진실만을 그러니까 말씀해 제가 주세요. 진행을 해야 되기 도전하겠습니다.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뭐 합리적인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상상도 가능하지 않아. 저는 싶어서. 기다렸을 거고 그런데도 끝까지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짓으로 일관하시니까 마지막에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청문회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 자료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뭐 크게 이슈 될 만한 건 없고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말 이 부분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게 화두가 돼 버렸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뭐 결과론적이긴 하나 이게 한국당에서 전략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참 뭐 잘 맞아떨어진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두 분이 청문회에서 거짓말했다고 이제 딱 단언하시는데 청문회에서는 사실을 말한 것이고 7년 전에 그 기자에게 한 이야기가 사실과 다른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청문회장에서는 지금 검증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비춰봤을 때 실제로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저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장할 주장할 수밖에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이 다 단정적으로 청문회에서 거짓말했다고 일단 하시니까. 우리 뭐 수요 정치 토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제 평론적 시각에서 이야기할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한 뭐 진실 여부 이건 뭐 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또 국회에서 판가름이 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문제만 하나만 또 우리 권익위 관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생각이시죠? 이제 여당 패널이기 때문에 임명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제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가 국민 여론을 좀 판단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삼척항 진입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도 좀 심상치 않게 좀 보도가 나왔는데 정경두 박한기 합참의장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정치,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는데 홍인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자체가 좀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죠. 뭐 날짜가 정한 건 아니지만 개각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아마 곧 개각 때 교체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정경두 장관이요? 예. 네. 아니 그 6.25 전쟁이 북한 소행이냐는 질문에 19초 동안 답을 못 하셨다 그러셨죠? 10초. 당황해서 19초나 19초 걸려서 입니까? 겨우 6.25는 북한의 남침이라고 대답하는 국방장관. 이거 국민이 믿고 안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각 대상에 오르실 것이다. 개각 대상에 오를 것이다. 네.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건. 아니, 개각이야. 여러 부처 총리를 비롯해서 중폭이냐 뭐 소폭이냐 대폭이냐 뭐 이렇게 거기에 묻혀서 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아니 삼척항에 목선이 내려와서 경계에 실패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불안감, 안정감을 주지 못한 여러 조치들 때문에 당연히 경질해야죠. 근데 그걸 경지 조치를 해야 된다. 그걸 무슨 뭐 여러 그 장관들 같이 교체하는데 개각의 대상에 들어간다. 그렇게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가한 사안이 아니라고요. 저는 책임지고 장관, 합참의장 이 관련 그 수뇌부 있잖아요. 다 정리가 돼야죠. 네, 경질. 자, 조치가 심지어요. 한강대교에서 젊은 청년이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 경계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경계병이 그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 이 여러 가지 왜 그 젊은 친구가 다 뒤집어 쓰는 듯한 물론 꼭 그것 때문에 그런 뭐 건 아직까지 그 아니라고 얘기는 뭐 나오지 않았죠.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필 왜 그 젊은 친구가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사건까지 생겼겠습니까? 이런 점으로 본다면 책임 있는 고위 인사들이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한테 뭐 떠넘기듯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그 정도도 안 됩니까?
권익위 관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이명박 예.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유명한 노크 기순이 있었죠. 네. 지금은 이제 목선이고 일반인이지만 그 당시에는 인민군이 그것도 인민군이었죠. 우리 GP 네. 초소를 노크 기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강도 징계가 있었어요. 당시에 징계 내용을 보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중장급입니다. 이하 소장 등등등 다 중징계를 받고 징계유예 회부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선 귀순 사건으로 징계받은 사항을 보면 거론하신 장관은 아니지만 합참의장을 엄중 경고했죠. 그 이하 뭐 작전사령관 등이 다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노크 귀순 당시의 징계 수위를 비교해 보면 노크 귀순 수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이번 내려진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하여 군이 뭐 이것에 대해서 이 징계로 면책을 받을 것이냐? 저도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이 장관 사퇴, 합참의장 사퇴, 줄줄이 다 군 요직들이 다 사퇴하는 걸로 이 건이 해결이 될 것인가? 그것이 꼭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시는 이런 경기 실패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군이 제도를 정비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단순한 어떤 경기에 대한 문제보다도 나중에 사건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뭐 의혹이라든가 이걸 뭐 덮을 걸로 이렇게 시도를 했다든가 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국민적인 여론이 더 비등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총리가 실질적으로 개각 우리 홍인전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사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뭐 개각 범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글쎄요, 뭐 총리가 뭐 여론을 살핀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죠. 예. 네, 지켜봐야 된다. 이 문제도 뭐 제가 아마 곧 개각 대상에 들어갈 겁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대신해서 두 우리 분께. 홍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국민은 불안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불신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저희 한국당의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실망을 넘어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 정권에 했었던 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징계를 했다. 더 엄하게 지금 뭐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 그 언제까지 전 정권과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거로 얘기를 끌고 나가실지 참 기가 막히고 이래저래 지금 민주당, 여당 쪽이 좀 곤혹스러운 그런 의제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저 권익위 관장님은 과메기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과거에 종로에 구마적과 신마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의 구적패와 신적패, 이 적폐 세력의 교대에 불과한 거 아닌가. 아니 왜 과거 정권에 대해서 자꾸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과거 정권 탓을 합니까? 네. 새로운 세상에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으신 분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 들었는데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 근데 이제 합참의장 중징계에 대해서 너무 저는 야권이 낮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군의 실질적인 지휘 최종 사령관은 사실상 합참의장이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작전권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합참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이렇게 중징계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징계? 엄중 경고를 했잖아요. 합참의장을. 예. 아니 경고한 게 무슨 아니 합참의장을 이제 기록에 남는 상징성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게 네. 어마어마한 상징성이 있는 거죠. 지위의 최정점이 예, 있기 때문에 경고 자체라도 좀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그럼요. 얘기시죠. 예. 네. 그래서 아유, 그건 군이 책임질 수 있는 수위는 합참의장 엄중 경고로 국민이 일단 느끼는 막대하게 졌다고 저는 보고요. 국민이 느끼는 감에 따라서 다를 수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야당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느냐는 판단은 또 뭐 좀 정치적으로 해볼 요지는 있는 거죠. 징계를 하지 않았다. 손방망이 징계했다는 표현은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손방망이는 아니다. 합참의장이 정점 있는 지휘부인데.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김철근 교수님은 이게 무슨 중징계냐? 경고? 경고다. 우리 정당의 그 윤리위원회 같은 데에서 가장 그 가벼운 게 경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우리 오늘 권익위 관장님은 계속 공격을 당하시니까 제가 좀 거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니, 거들지 진행이 마십시오. 있기 민주당원이라고 오해받으신다면서요. 아니 그 때문에 나는 홍 박사님 왜 저를 때려보십니까? 네. 얘기할 게 여러 가지인데 좀 섞어서 하시죠. 그 외에도 또 오늘 그
과메기도 그렇고 닭발도 그렇고 문자 참 많이 주시는데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데 여론이 지금 뭐 반일 또 뭐 토착 왜곡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흐르고 있어요. 이게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경제 보복 조치로 경제가 힘들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 이게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홍인진 박사님께서 이 상황 어떻게 좀 전개되리라 보십니까? 네. 국민이 받을 충격은요 안보 충격보다 더한 것 같아요. 지금 일본하고의 이런 네. 반일 감정 조정으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이건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시점이라 저는 비난이나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통탄할 일은 맞습니다. 헤쳐나갈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낙연 총리가 사실 그 일본하고 굉장히 유일한 뭐 지일파다 이런 평가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낙연 총리가 조금 책임 있게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나서시지 않으세요 지금. 일본은 아베 총리가 나서서 저희한테 경제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반응을 내놓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계에 지금 이재용 우리 부회장이나 아니면 신동빈 롯데회장 달려갔지만 사실 민간한테만 기대할 일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이 하지 못하신다. 대통령이 능력을 보이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총리께서 나누셔서 일본 통일을 하시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에 단초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한국당에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조성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요. 초당적으로 예, 협조하겠다. 이거는 여당만의 탓이 아니라 여당이 헤쳐나갈 수 없다 그러면 야당이 당연히 힘을 합쳐서 같이 국면을 타게 해야겠죠. 네, 바른미래당도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이건 일본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일본 1차적인 사안은 일본이 이른바 강제징용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 때문에 아마 그 경제 보복 조치로 나서는 것 같은데 아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이른바 그 65년도의 한일협정이죠. 거기에도 사실은 그 개인 간에 그러니까 개인이 청구하거나 말거나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불성설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일본의 위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위치인데 동북아에서 사실 강국의 위치를 중국에 뺏겼죠.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뺏겼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1980년대 같은 경우 한 3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보다 한 15배 이상의 그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GDP, 그러니까 GDP를 보면 지금 3배 이내로 줄어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그만큼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실은 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지만 이번 기회에 한국 경제를 정확히 누르지 않으면 언제 추월당할지 모른다라는 일본 자체적인 이런 조급성 뭐 이런 그런 것도 게 있을 있다는 수 거네요. 있고요. 네. 뭐 세 번째는 이제 뭐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다목적 포석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본이 잘못 짚었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여줘야 되는 보여줘야 거죠.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기업이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요, 우리 기업도 위기를 기회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너무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1조 이상을 그 반도체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쏟고 있다는데 더 박차를 가야죠. 그다음에 그렇죠. 수출 다변화해야죠. 수입 고기술 일본만 갖고 있는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런 그 다변화된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경제가 오히려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또 삼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권정기 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이게 정치권에서는 정부 태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초당적으로 이거는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때쯤에서 대통령이 여야의 당 대표들이라든가 좀 불러서 뭐 좀 초당적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네요. 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정부의 대처 방안을 보면 WTO의 이제 긴급 의제 상정이 이제 어젯밤에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3일에 이제 WTO 이사회도 의제로 상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제 여론인 환기 차원에서 WTO 제소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시급하게 이렇게 의제로 올린 건 전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국제 여론이 별로 안 좋죠. G20에서 자유무역을 외쳐놓고 무역 보복을 돌아서서 바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네. 외치는 바람에 본인 스스로 WTO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증언을 해버린 꼴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갑자기 대북 제재를 남한 정부가 하지 않아서 자기가 할 수 없이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지금 돌변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베 총리의 국제 여론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나섰죠. 어저께 발언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그 30대 대기업 총수들하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네. 기업과 대책회의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나서서 네, 충무실에서 한다면서요. 네네. 네,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본 네. 정부에 이제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이제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이재용 회장도 일본에 가서 일본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삼성이 납품하는 일본 기업들이 제3국으로 수출을 하고 제3국에서 다시 삼성에 다시 이제 수입을 하는 그런 우회 수출의 현실적인 방안도 일단 모색을 그렇죠.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야 할 것은 뭐 일본과의 어떤 뭐 전투를 치르듯한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그런 외교 전략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각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정말 이 국익과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통합 그러는데 사실 이 통합이 언제 잘 이루어지냐면은 위기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각 당의 초당적 협조를 얻을 수 있게끔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여기서 좀 접고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짚어보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문제냐면은 이 당내 갈등 문제입니다. 당내 갈등 문제인데 민주당도 지금 총선 앞두고 좀 시끄러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당도 좀 시끄러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약간 진화 분위기에 있는 바른미래당 쪽에서 이 얘기 먼저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국당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 말이죠. 네. 지금 황교안 대표나 또 사무총장으로부터 이 자리를 내놓은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듣고 지금 한국당이 거의 뭐 뒤집어지듯이 시끄럽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한국당 내분 친박 비박 이 논쟁 고질적인 것 같은데. 네. 글쎄 이걸 이제 계파 갈등으로 볼 거냐. 근데 저는 이제 국회직을 가지고 국회 예결위원장, 그다음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런 뭐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그 뭐 누구랑 약속을 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안 지켜진다는 게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됩니다. 네. 창피하다. 왜 이러죠? 국회의원 그것도 초선도 아니고 재선 3선 의원들인데 왜 이러냐고요. 당내에서 지도자 그다음 의원총회에서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죠. 그것을 특별한 사정 변경이라고 하면 당 지도부가 바뀐 거죠. 원내대표 당 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이 안 지켜지면 그야말로 그게 이제 개파로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면서 그런 거 하나 정확히 깔끔하게 정리 안 하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요. 바른미래당도 이제 곧 또 내분 사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회에서 아마 그 제일 먼저 의제를 손학규 대표의 진퇴 문제를 포함한 그 지도체제 문제를 올린다고 하는데 정말 당내에서 지도부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는 정부 비판도 다른 당에 대한 논평도 하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왜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뭔 다른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부끄러웠는데 지금 한국당 꼴이 그래요. 자유한국당 꼴이. 그 왜 자리탐들을 하고 계십니까? 정리를 해야지. 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맷돌이라고 이야기를 네.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에 맷돌 하나 선물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근데 이제 김세연 네. 원장 거는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과는 조금 본질이 좀 다른 것 본질이 같습니다. 다르다? 일단 황영철 의원을 예결위원장 원래 순번인데 이제 그 다른 분으로 친박 의원으로 이제 바꿨죠. 그리고 이제 김세연 의원도 이제 친박이 아닌 비박계 의원으로 알려졌는데 상임위원장 겸직을 명분으로
황교안 대표가 임명한 연구원장을 물러나라라는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공천에서 확실하게 친박이 당 공천권의 장악하겠다. 권력을 쥐고 가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박계 의원들은 굉장히 강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요. 여태껏 황교안 대표,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며 보수 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었죠. 그렇죠. 말로는 보수 통합인데 실제로는 당내의 비박계와의 물리적 결합조차도 거부하는 이런 인사 문제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서 과연 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 합리적인 보수 통합에 나설 진정성이 있는가 굉장히 의심받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보복, 경제 보복 조치 그리고 안보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이 많은데 한국당 자꾸 이런 내부 모습 보이면 안 좋을 것 같은데 홍인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한국당을 밀어주려고 해도 이쁜 짓을 안 한다고.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국민이 실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당에 대해서. 뭐 근데 국토위원장권도 그렇고, 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당에 이제 더 이상 친박은 없습니다. 당 대표 하셨고 박근혜 대표가 또 당 출신의 대통령 하셨기 때문에 그때 연관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가 친박이고 전부 다가 친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예결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는 사실 계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직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세현 직에 대한 원장님 문제다?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 여의도 연구원 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공천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본인이 임명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장하고 겹치니까 야당은 사람에 비해서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두 당직을 갖게 되니 국회직과 당직을 갖게 되니 하나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청할 수는 있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지만 저는 그거를 매끄럽게 푸셨다 그러면 계파를 떠나서 중진이 많으니까 사실 양보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계파 문제로 끌고 가는 거는 온당치 않다. 그리고 그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속을 깬 거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쌍방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뭐 그 자리를 안 내놓기 위해서 입원을 하셨다. 저 이래서 지금 윤리에 회부하고 그 또 당대표 리더십이나 지도부에서 결정하실 사안 같은데 외부에서 보시기에 말씀하시기에 좋을 거리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건 지도부에서 이제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이다. 개파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이고요. 한마디 더해서 예결위원장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영철 의원님이 2심에서도 지금 당선 무효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결위원장 자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이 사활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죠. 예민한 네. 문제고 예결위원장 하시다가 약속대로 하시다가 만약에라도 대법에서 의원직 상실이 나오면 그 여태까지 짜놨던 예산의 문제가 다 엉킬 수 있으니까 김재원 의원이 나서신 것 같아서 이렇게 외부에서 또는 여당이나 바른당에서 지봉하시는 것처럼 큰 문제는 아닌데 큰 문제와 또 개파 문제로 키우시는 것 같다. 아니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어느 정도 이 직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이걸 왜 대표가 처리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뭐 대표 리더십을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이 대표가 이건 좀 가닥을 짚고 이걸 뭐 좀 이런 얘기가 안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대통령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잘 깔끔하게 하시면 좋은데 모든 리더는 말씀드렸다시피 또 양쪽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생각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죠. 네. 조만간 아니, 결단을 내리실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공화당 눈치 보는 것 같아. 우리 공화당 공화당 아이, 눈치. 그렇지 왜냐하면 않습니다. 아니, 저는 뭐 사실 자리 네. 문제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여러 자리를 가지고 결국은 차지하는 사람이 친박 또는 진박. 친박은 없다는데 그건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싶겠죠. 아니 그렇지만 친박은 현존은 없고 친황만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현존하는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여러 일련의 그 인사를 놓고 그 자리를 결국 차지하는 사람이 다 친박이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홍문종 의원의 탈당 그리고 이어질 수 있다라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친박 단속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요 저 문자에 이름부 2109님이
제가 진행을 너무 여당 편파적으로 한다고 지금 아주 화를 내시고 계신데 아주 적절한 댓글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혁기 관장님한테 이제 질문 여쭙겠습니다. 뭐 한국당도 그런데 네. 민주당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인재 영입 문제 가지고도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좀 시끄러질 것 같은데 그런데요 양정철 연구원장은 왜 중국하고 그렇게 협약을 맺습니까? 중국하고 협약이요? 네, 중국 그 아니요, 저희가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예, 그 타국과의 정책 협약도 추진해서 성사가 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일이죠. 네. 아, 뭐 단지 그 이해찬 우리 대표님 말씀 나오니까 이해찬 대표님은 당에서 의원이 얘기했을 때 X자로 이렇게 말을 막으시잖아요. 그런 리더십을 원하신다면 우리 황 대표님은 그런 리더십은 발휘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2분도 채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권익기 네. 관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인재 영역과 관련해서 한쪽은 이해찬 대표가 영입위원장이고 한쪽은 또 뭐 양정철 연구원장이 한다 이렇게 해서 충돌이 예상이 되는데 본질이 뭡니까? 뭐 인재 아니, 영역 일단 제가 예. 그 지난 총선 때 인재 영입할 때 이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전략길 실장이었어요. 그 제 경을 비춰 보면 그때도 이제 문재인 네.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을 하지 않으면 자칫 그 인재에 다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언급했을 경우에 그래서 당 대표가 일단 위원장은 맞되 만나서 민주당으로 입당하여 정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그 문의를 하고 의사타진을 하는 사람은 이제 사무총장 그 당시 사무총장이 최재성 의원이었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도 외형적으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맡고 그렇게 실제로 발벗고 나서서 의사타진하는 사람을 사무총장이 할지 연구원장이 할지 아니면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두고 뭐 다른 국회의원 할지 이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겁니다. 네.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시기가 지금 너무 빨라요. 이해찬 대표의 액수는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게 속이 다 보이던데. 예.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현안 또 짚어봤는데 아주 성의껏 또 말씀도 해주시고 또 깊이 있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메기나 닭발이나 새발낙지나 다 영양가 있는 겁니다. 정말 추운 날씨를 견뎌야 되는 것이고 닭발은 또 퇴행성 관절염에도 좋고 새발낙지는 소도 살린다 그러니까 세 분이 전국이 아주 정상화되고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좀 각자가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수요 정치 특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